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는 곡 다이너마이트. 사상 처음 한국 가수 노래가 빌보드 핫백 차트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전 세계적으로는 뜨거운 인기몰이 중이지만 한국에선 또 다른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우리는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 의무는 건드려선 안 될 영린 중 하나. 댄스 가수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 씨.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 회피를 한 뒤 지금까지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실망하셨던 거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병역 문제 앞에선 정치판도 뒤흔들린다. 과거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회창 후보는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정치에 들어온 당시에 그리고 경제 안정을 좀 가슴이 돼야 합니다. 병역 면탈 꼼수가 기승을 부릴수록 묵묵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박탈감만 커지는 상황. 비리와 특혜로 누더기가 된 징병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실로 다가온 인구 절벽도 징병제 유지를 힘들게 한다. 20년 후에는 근육장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싫어도 모병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공감하고요.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에는 어떤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앞으로 단기적인 대책, 중기적인 대책, 중장기 측면에서 병역 제도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용 문제 육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의 강군으로 만드느냐. 그게 나는 모병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한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여전하다. 휴전선 코앞에 100만 대군으로 무장한 병력이 있는 한 모병제 논의는 섣부르다는 것. 모병제와 징병제 사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첨예한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뤄보는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입니다. 기존 다큐멘터리의 토크를 결합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모병제냐 징병제냐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와 미래를 감안해서 이제는 모병제로 바꿀 때가 됐다. 아니다. 북한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징병제는 유지돼야 한다. 상반된 입장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보셨지만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자부심은 점점 옅어지고 있고요. 군대를 가냐 안 가냐의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현실적으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현대전 양상과 인구 감소 문제를 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역 제도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얽혀있는 병역 문제. 지금부터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병제 전환 매번 선거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오고 갔지만 항상 정치 쟁점으로 바뀐 채 흐지부지 되곤 했습니다. 징병제와 모병제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 고민해온 전직 군 최고의 전략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역임한 여석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난달까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직을 맡아왔던 최병욱 상명대 국간부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예전에 군 시절에 찍었던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여석주 의원님 저 때가 언젠가요? 저게 제가 86년에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해병대 소위의 인간 이후에 88년에 미해병대 콘티코에 있는 그 장교양성 과정에 유학을 했습니다. 당시 군사 유학 시절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최병욱 교수님은 육사 졸업하셨죠? 예. 네. 언제적 사진으로 기억하세요? 저기 생도 3학년 때네요. 생도 3학년 때 제주도를 3학년 전체가 갔어요. 그래서 한라산에 올랐던 사진인데 그때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우의를 입고 총을 들고 그 백록담에 섰던 사진입니다. 네. 모병제냐 징병제냐 이런 게 약간 찬반 토론 또 해사대 육사 대결 같은 양상이 좀 돼버렸습니다. 먼저 여 의원님은 2018년 말까지 국방정책실장으로 계셨습니다. 이 네. 장차관 다음에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직책이라고 들었는데요. 당시에 모병제 전환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그 전에 그 서열 3위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상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모병제를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국방개혁 2.0을 수립하면서 모병제가 주는 장점을 우리 기존의 징병제에 접목시키기 위한 조치를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최 교수님은 최근까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예. 계셨는데요. 모병제에 대해서 국방부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모병제로 가면 병력 감축이 이루어질 것이고 어느 정도 감축될 것인지 또 모병제로 됐을 때 모병이 과연 될 것인지 재정 지원은 충분한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급감에 따른 군의 대비를 뭐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 급감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일 것 같습니다. 군대 예.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그 통계 분석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를 좀 예. 들여다보고 2020년 필요 현역 수는 23만 명 정도로 예측을 했고 2030년, 2040년에는 2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에 입대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2020년에는 지금 29만 명 정도 꽤 높습니다. 하지만 2030년에는 20만 명으로 떨어지고 2040년에는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입영 대상자 수가 14만 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지해야 될 명수가 한 20만 명으로 봤을 때 2040년 되면은 6만 명 정도가 모자르는 지경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병욱 교수님께 먼저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인구 절벽이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과 같은 징병제로 저렇게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우리 군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40년에 14만 명의 입영 대상 수거든요. 정말로 뭐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인데 다 봐도 부족한 거죠. 근데 여기서 모병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석주 의원님은 이 그래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즉 인구 절벽에 따라서 오히려 징병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 반대로 인구 절벽에 대비해서 일단 한 번 군에 입대한 인원을 최대한 장기간 복무시킴으로써 이 연간 현역 입대자 수 자체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즉 모병제 요소를 인구 절벽 현상에 맞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만 필요한 국방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그래프를 보고도 이제 해석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요.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는 측 이야기 먼저 듣겠습니다. 인구 절벽이 심각해질수록 소수 정예로 좀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다큐 보시고 여석주 위원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대전은 첨단 무기 전쟁으로 불린다. 우리 군은 2000년대부터 세계적 수준의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해왔다.
미래전 준비도 한창이다. 2030년까지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기반 전투체계 아미타이거 4.0. 전투 장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한다. 전투의 핵심으로 등장한 드론과 로봇. 사람 대 사람의 총력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병사 개개인의 전투 체계도 강화된다. 방탄 헬멧과 생체 환경 센서 등 약 30여 종의 전투 장비. 영화 속에서나 보던 아이언맨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혁신, 미래 전투 체계를 지금 육군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병력이 줄어든 시기를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장비에 소요되는 인력도 대폭 줄어드는 걸로 지금 새로운 장비 체계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싸우는 방식이 달라지고 전술이나 교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장비 보완이 돼서 스마트 체제로 군대의 기능과 원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제2의 고향이라 불리는 논산 육군훈련소. 코로나19로 일상 곳곳이 멈췄지만 입소는 계속된다. 예비 훈련병들의 긴장도 여전하다. 밤 10시부터 한 새벽 2시 반까지 잤는데 그 새벽 2시 반부터 이제 출발하기 전까지는 잠이 아예 그냥 안 오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이병 장병 가족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30년 전 훈련소 앞에서 긴장했던 청년은 이제는 아버지가 됐다. 본인은 지금 굉장히 두렵겠지만은 부모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이렇게 성장해서 군에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19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은 훈련소 앞 풍경이지만 입대 기간은 18개월로 줄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2년 6개월. 저희 때 보면 짧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얘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길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게. 무기와 전투 체계가 점점 첨단화되는 동안 이를 운용할 장병들의 복무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군대에선 임무를 배우고 익힐 시간이 필요하다. 육군의 경우 최소 16개월에서 최대 21개월. 지금의 복무 기간이라면 임무를 배우자마자 또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하는 셈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속속들이 징병제를 폐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뭔가 고숙련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전사들이 하나의 어떤 높은 직업 정신으로 결집해야 군대가 유지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수준이 낮은 병사를 훈련시켜서 수준이 높게 써먹는다면 우리는 수준이 높은 병사를 징집해가지고 아주 수준이 낮게 써먹는 이런 현상으로 귀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선진군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 양상도 달라졌다. 한반도 전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한국전쟁. 남북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3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병력 수가 곧 전투력인 전쟁. 우리는 많은 인력을 쉽고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징병제를 택했다. 무기 체계를 살 만한 어떤 경제력은 없는 상황에서 풍부한 게 인적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량군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소위 말하는 노동집약적인 군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이 노동집약적인 군 구조 자체가 현대전에 적합하냐? 지금 70년이 이상이 된 지금 와서도 이 전략 자체가 과연 유효하겠느냐는. 구시대의 마지막 전쟁이었다는 베트남전. 이 전쟁에 참전한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다. 사상자가 늘어나자 반전 여론이 높아졌다. 정권까지 흔들리자 결국 철수를 결정한다. 미국은 이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린 2003년 이라크전. 26일 만에 승부는 사실상 결정됐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초기의 승부를 보는 방식이었다. 수많은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전쟁의 시대가 가고 현대전에선 최첨단 무기가 전면으로 부상했다. 미래의 전쟁 양상이라는 것도 기계화와 자동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머릿수로 전쟁한다라고 하는 이거 이미 다른 나라들 많이 탈피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좀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여석주 위원님은 모병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군의 전투력 측면에서 볼 때 징병제 때문에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문성 부족 현상입니다. 실제로 요 몇 달 동안에 한국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카투사 사례를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한미군 2사단에 전입 오는 한국 육군 2병과 미군 육군 2병을 비교해 보면 전입 오는 시점에 한국 육군 2병이 어떤 학력이나 성장 배경이나 어떤 인성적인 측면에서 미국 육군을 압도적으로 능가합니다. 아마 심지어 미국 대학 입시 시험인 SAT를 똑같이 봐도 한국 육군 2병이 더 점수가 높을 정도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카투사 들어가죠. 예. 그리고 실제 임무 수행 면에 있어서도 한국 육군 2병 카투사들이 미국 육군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군 생활을 좀 하고 상병 병장이 되는 시점이 되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카투사 병장은 저녁이 다가오면 바로 전역해서 유학 가기 위해서 토플 공부를 하거나 입사시험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미국 육군 병장은 하사로 진급하기 위해서 군사 교범을 읽거나 진급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자세의 차이, 그다음에 누적된 숙달의 차이가 전문성의 격차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이 겹쳐서 결국은 전투력에 이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병제 부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 전문성 부족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북한의 상비군 병력이 110만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우리 병력은 한 30만 정도 이렇게 잡고 있던데요. 아무리 우리가 최첨단 장비로 전문성을 갖추고 숙련도를 갖추고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100만이 넘는 대군하고 맞설 수 있을까?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 5대1, 6대1 이렇게 붙으면은 이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만약 남북한 공군 전투기가 이 한반도 상공에서 교전하게 된다면 북한 전투기 조종사들은 자기가 왜 격추되었는지, 뭐에 맞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한 조종사의 모습도 못 보고 격추될 겁니다. 1999년도 있었던 연평해전, 제1차 연평해전을 비교해 보면 한국군과 북한군의 어떤 전력차가 쉽게 느껴지는데 당시 99년 1차 연평해전 때 남북한 해군 각각 10대 10, 10척의 함정이 교전했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해군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지상 공간으로 들어와서 지상군에서 첨단 장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이 산악지형이고 아울러 천시, 음양한서나 이런 지형의 영향으로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면은 있으나 이 부분 또한 국방개혁 2.0에서
그 육군 중심의 게임 체인저, 뭐 워리어 플랫폼이라든가 아미 타이거 등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남북한의 그러한 첨단 장비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벌어질 겁니다. 아까 산악지형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굉장히 요새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병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징병제를 완전히 없애거나 지금의 징병제를 모병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거에는 반대하는 측에서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즉 한반도의 산악지형이 어떤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첨단 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논리에는 약간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기존의 기동 장비들은 이 산악지형이 가져다 주는 어떤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마찰을 극복하기 힘들었지만 21세기의 헬리콥터나 무인기나 각종 첨단 장비들은 그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첨단 장비가 지상전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주장은 약간 뒤떨어진 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북한은 이례적으로 심야 열병식을 벌였다. 가장 눈길을 끈 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었다. 3년 전 개발된 화성 15형보다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강력해진 핵무장의 상징이자 과시였다. 위풍당당히 정렬한 오늘의 이 열병 대오는 조선노동당이 자기의 혁명군대를 어떻게 키웠는지 또한 그 군대의 위력이 얼만큼 강한지 똑바로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0년 전이지만 이곳 주민들에겐 생생한 악몽으로 남아있다. 그때 당시 폐암 말기인 아버님이 집에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고 또 이제 바로 이제 그 폭탄이 바로 뒷집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놀래가지고 뭐 당시 몸도 못 가누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엄청 막 놀래가지고 말문 자체가 한동안 안 열렸던 그런 일도 있었죠. 세상에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저 북한 사람들도 저게 인간인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순식간에 포탄 100여 발이 떨어졌고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남북 분단의 차가운 현실이었다.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위험도 사라지지 않았다. 북한의 재래식 육군은 양적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병력은 110만여 명으로 우리의 2배가 넘는다. 전차도 우리 군의 2배 수준. 전쟁 초기 상대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방사포수는 압도적이다. 특히 북한 지상군의 약 70%는 비무장지대로부터 100km 이내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최소 100에서 200km 정도에는 대만 해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천연 장벽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부분의 병력이 휴전선 인근에 몰려있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만 먹고 시작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병력이 밀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이제 병력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졌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이후 속속 폐지됐던 징병제가 부활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와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다시 징병제로 전환했다.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이 이보다 적다고 할 수 있을까? 모병제 전환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이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이거든요. 지금 휴전 상태거든요. 전쟁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적정 병력 수준은 어떤 수준이 그럼 가장 적정 병력일까요?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과연 전쟁이 다시 도래한다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위기가 바로 지금 코앞에 면전에 닥쳤을 때 과연 다시 빠르게 그러면 전시 체제로 갈 수 있는가? 앞서 이제 스웨덴 사례를 보고 나니까 뭐 모병제 해서 숙련도 높이고 전투력 향상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징병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뭐 스웨덴 사례처럼 그러면 평시에는 모병제로 하고 뭐 전시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징병제를 선택하는 이런 제도로 바꾸는 것도 안 될까요? 이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전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그럴만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초기에 모병제로 갔다가 전시에 이제 징병제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현실 같은 경우는 정말 정심이 짧아요. 그래서 교전 초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옛날도 아니죠. 2017년도에 미 의회 조사국이 전쟁이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연구한 보고서가 있는데, 보면 개전 초기죠. 교전 초기 며칠 만에 3만에서 30만이 사망한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개전이 되면 북한은 경제력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50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기 속결 전에 승부를 걸 것이 분명합니다. 전선을 지키는 그런 그 병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시 징병제로 바꾼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핵무기 개발 문제가 있잖아요. 네. 핵무기 앞에서는 뭐 50만, 60만, 뭐 20만, 30만이든 이런 병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핵무기가 있어도 재래식의 전쟁은 뭐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재래식 전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5월 달인가 6월 달에 인도하고 중국 그 국경 지역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쪽에서. 두 나라 다 핵 보유국이에요. 핵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육박전이 벌어졌어요. 아주 재밌는 거죠. 핵 보유국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국경 지역에서 육박전을 했다고요. 병력 위주의 전쟁은 이미 지났어요. 과학기술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뭐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스틱 가지고 뭐 공격하는 그 게임 같은 전쟁이 앞으로 전쟁을 지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사기획창은 이번 다큐톡을 준비하면서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는데요. 찬성한다는 응답이 61.5%, 모병제 반대 의견이 28.8%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의견이 2배 더 높았습니다.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직업군인 모집으로 전문성이 높아져서 국방력이 강화된다, 32.9%, 인구 감소에 대비해 병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21.8% 순이었습니다.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황이다, 33.4%, 지원자 감소로 국방력 유지에 필요한 병력수 모집이 어렵다, 28.4%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국민 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총 1,012명이 답변을 주셨고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이 직업군인 모집을 하면 전문성이 높아져서 국방력이 강화된다는 답변 높았지만, 과연 모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습니다. 당사자랄 수 있는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병제는 청년들에게도 첨예한 논쟁거리다. 찬성과 반대 입장, 반반으로 나뉜 6명과 화상 토론을 진행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데 과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어떤 군대의 감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 바로 모병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부사관의 경우 40대 1, 여성 공군 장교까지는 120대 1까지 갈 만큼 현재 다양하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군 간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병제가 축소된다고 해서 인원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와닿지 않는데 지난 2019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은 부사관 경쟁률이 육군이 3.5대 1, 해군이 5.9대 1, 공군이 7.6대 1이었는데 이 수치는 다른 직종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그나마 지금 군대에 대한 부사관에 대한 지원도가 높아진 것도 취업 불황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군대에 몰리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최근 10여 년 이상 경쟁률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단순히 최근의 취업난 때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면 월급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월급이 과연 얼마 정도나 돼야 지원할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 모병제로 전환이 되면 저도 한 300에서 400선 정도를 이제 월급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올려서 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300만 원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한 1,000만 원 줘야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군인이 부사관이 200에서 250 정도 초봉, 장교가 250 정도 받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월급 자체를 손보기보다는 수당을 조금 틈새 이제 넣어서 연간 생활비를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원자에게 사회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병사들의 초봉으로 그러면 적정한 금액은 얼마일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월 20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 의견 41.6%, 200에서 2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 39.3%가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8명 250만 원 미만의 급여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급여면 모병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출발! 학생 20여 명이 연습에 열심이다. 특전부사관 체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달리기와 턱걸이 등 총 5개 항목. 합격을 위해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체력을 어디다 좀 쓸 수 있나 해서 군인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병 수색 때나 특전사가 이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자신을 한번 증명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군 생활에 더욱더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전부사관은 현재 모병제 방식으로 선발된다. 지원자 중 필기와 체력시험 등을 통과한 인원만 입대할 수 있다. 복무기간 중엔 직업군인의 신분으로 월급과 각종 혜택을 받는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종선 씨. 지난 2007년 특전부사관에 지원했다. 안정적인 월급이 가장 큰 이유였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좀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나 봉급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었는데 동료나 이제 전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저처럼 비슷하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들어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해외 파병까지 다녀올 만큼 군복무에 열심이었지만 의무 복무 기간 4년을 채운 뒤 전역을 택했다. 경제적인 부분은 만족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게 제가 시간이 갈수록 회의감이 들었고 고민 끝에 장기 복무를 포기했다. 이거는 그냥 정말 저희가 천리행군. 왜냐면 사회에서 바라보는 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대하는 그런 처우나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장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평생 내 직장으로 삼아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장 많이 들었고. 군대 안에 고질적인 악습이 없어지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뒷받침돼야만 직업으로서 군인이 뿌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들은 대부분 지원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이완은 2018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했다. 당초 목표보다 5년이 미뤄졌다. 초기 지원율이 30%에 머물 만큼 병력 모집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 병으로 들어가는 병사들의 월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회에서 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월급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모집이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을 모병제로 바꿔버린다. 자, 그럼 소위 돈 많고 백 있고 똑똑하고 자, 이런 친구들이 군대를 안 오게 되는 순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이죠.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에 병력 충원에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모병제를 반대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뭐 연구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병제로 전환 시 모병이 얼마나 안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예. 한국 국방연구원이 이제 17년도에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2025년도를 목표 시점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지금 뭐 36년도 되면 인구 절벽이 정말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서 인구 추계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현재 60만인데 30만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미군의 입대율보다 2배가 돼야 된다는 연구 결과인 거죠. 또 유럽 선진국들 뭐 정말 그 전쟁의 위협도 없죠. 군대 생활도 굉장히 우리보다는 뭐 폐쇄적이지 않은 그런 군대일 텐데도 거기보다 뭐 3 내지 3배 내지 4배 정도의 입대율이 있어야 30만을 유지하는 것이고 2배. 그러니까 현재 60만보다 3배가 적은 2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뭐 유럽보다는 뭐 2배 정도의 입대율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국방연구원 연구의 결과는 병력 감축을 하더라도 심지어 60만에서 30만이 아니고 20만으로 하더라도 그 모병 병력 충원은 어렵다.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부사관이 똑같아요. 하사들. 지금 하사 들어오면 많이 하면 10년도 하죠. 우수한 하사 뽑으려고 그리고 굉장한 노력을 해요. 월급도 많이 주고 뭐 복지 후생도 갖춰주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사 충원율이 80몇 %가 안 됩니다.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폐쇄적이잖아요. 그죠? 격오지에 많이 가 있죠. 아무래도 아무리 개방됐다고 하더라도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박해 직장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전문 하사라든지 지금 부사관들이 그래서 지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뭐 우리가 그 조금 뽑아서 10년을 데려간다 이게 되겠지만 뭐 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모병으로 모집을 해도 그렇게 가기 싫은데 네. 징병으로 해서 가는 사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렇게 군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전쟁에 대비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자 세계이기도 하고요. 이게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친구들도 가고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국가의 의무고 내가 이것을 해내야 한국 사회에
정상적인 그 사회인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그 징병제 시스템하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가는 모병제하고는 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아마 무슨 특례제도라든지 특혜제도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인원이 없고 또 네. 여성들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징병제 현재의 징병 시스템 갖고도 병역을 못 채우니까 방법은 말씀하신 그런 거죠. 뭐 특례제도 다 없애고 현역 판정률이라고 있어요. 현역 가는데 이제 몸 아프고 그러면 좀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 90%가 가요. 옛날에는 50% 갔는데 지금 90%니까 굉장히 많은 거의 다 들어오는 상황이 지금도. 근데 그걸 뭐 100%로 올린다든지 산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다음에 복무 기간을 늘려야겠죠. 다시 늘리고 또 여성을 징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네 가지 다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모병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건 더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혜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병역 특례 기준이 국위 선양과 국가적 이익이라면 두 가지 모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됐다.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1조 7천억 원의 파급 효과를 단숨에 가져왔습니다.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 속에 함구령까지 내려봤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시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끼셨으면 합니다. 각 기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병역 특례 문제도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은 또 저희 문체부만이 아니고 또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계 기관들하고도 또 국민들의 정서 이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연기 이런 정도는 검토를 같이 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병역 의무 이행을 공언한 상태에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병역 혜택을 받았다. 만약 결승전에서 패했다면 물오른 기량을 뽐낼 시기에 2년간의 공백이 불가피했다. 병역 특례를 손에 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최근에 BTS 논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모병제로의 도입은 그런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다른 방식에서 국가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되겠죠. 창의력과 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20대 시절. 징병제 아래에선 누구나 학업과 경력의 단절을 겪는다. 군 복무 기간만큼 사회 진출도 늦어진다. 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복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구 절벽 앞에 이마저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 연령이 유럽보다 근 10년이 늦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안 나와요. 청년들 10년을 낭비시켰는데 결국은 뭐 대학에서 그 졸업장 따고 군대 제대하고 뭐하고 이러는 데서 다 그냥 저 시간 뺏겨버려가지고 이미 30세가 돼서야 사회 진출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국가가 그 성장 동력을 만듭니까?
이런 그 사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징병제 폐지예요. 그 군대 가는 앞뒤 시간을 다 절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 30세 전에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일찍 사회에 진출해라. 이렇게 국가가 청년들을 지원하게 되면은 다 같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병제 전환 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 11월 민주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학업이나 경력 단절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최대 15조 7천억 원. 또한 모병제로 사병 18만 명을 감축하면 국내 총생산이 16조 5천억 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인력이 풍부하고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병제가 상대적으로 값싼 제도다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방탄소년단이나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뭐 학업, 경력 중단하고 이 군대에 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회비용까지 합하면 정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요. 모병은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만약에 모병제로 전환을 하면. 이거 제가 아미를 고려해서 좀 답변을 조심해야 하는데 예. 저도 BTS 노래를 즐겨 듣고 손흥민 골 모음을 저녁이면 자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병제를 전환하는 이유는 BTS와 손흥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20만 명이 군대를 갑니다, 연간. 근데 30만 명을 충족하기 위해서 10년 복무 계약을 맺고 들어오면 연간 입대할 인원이 3만 명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극단적인 비교인데, 즉 1년에 20만 명이 군대 와서 18개월 복무해가지고 50만을 유지하는 그걸 그냥 놓고 20만을 모병제로 뽑으려 한다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죠. 모병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원에 의해서 군에 입대한다라는 것이 한 축, 다른 한 축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인원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복무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우리가 연간 입대시켜야 되는 인원은 굉장히 적은 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모병제로 전환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만 지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돈 있는 경우, 요즘 뭐 위화감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런 부모를 둔 자식들은 당당하게 군대 안 가고 뭐 우월감도 느끼고 계층간 위화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굉장히 큰 우려죠.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 이 모병제를 택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 다른 나라들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모병제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급여가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그 사회적인 인정 욕구 또는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자신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인식 자체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이 군대 생활했을 때 억울한 일 또는 뭐 내가 건빵 한 봉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밖에 안 받았던 기억, 뭐 행여나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학대받았던 기억이 막 섞이면서 이 군의 어떤 직업 군인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시선, 이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근데 건강하지는 못하죠. 그러면 모병제로 전환이 되면 지금 군대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들은 좀 없어질 것으로 보나요? 가고 싶은 군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좋은 일자리에 군대라는 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모병제로 전환을 할 시. 저기 앞에 촬영하시는 분 중에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악몽 리스트가 있습니다. 악몽 리스트 1번이 또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2번 가는 것이 한국 남성의 가장 큰 트라우마인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가고 싶은 군대가 만들어지겠느냐. 저는 만들어지겠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21세기에 계속
대한민국을 부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군대, 본인이 가고 싶고 엄마가 보내고 싶은 군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모병제냐 징병제냐 주제로 여석주 의원과 최병욱 교수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징병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좀 많이 불안하게 느껴지고요. 그래도 방향은 모병제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매번 모병제 얘기 나올 때마다 시기상조다. 10여 년 전에도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언제쯤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뭐 희망적인 건 북한과의 위협이겠죠. 이거 위협만 없어지면 군도 달라질 것이고 부모님들도 보내고 싶은 직장이 될 거예요. 그 시점은 전 조기에 남북한 간의 평화 정착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석주 의원님은 모병제로 바꿔도 어느 정도의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모병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언제쯤부터 모병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감소가 딱 2030년이 되면 역전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에게 앞으로 남겨진 이 10년은 모병제를 준비해 나가는 그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반드시 써야 합니다. 징병제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모병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느냐가 한국군에게는 가장 시급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병제, 징병제 이야기하면서 정말 첨예한 쟁점들이 충돌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얽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에 더 기울어지시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 모병제냐 징병제냐 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아직도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쟁점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2부 토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두 분과 함께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 본부장님 나오시고요.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님 함께 참여합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유튜브나 카카오 TV 들어가셔서 시사기획 창이나 다큐톡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기획창 특집 두 분과 함께한 다큐톡은 여기서 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 본 방송에 이어서 유튜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모병제냐 징병제냐인데요.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나오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죠. 여석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최병욱 창명대 국간부학과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코로나 방역에 의해서 좀 어색하지만 네. 소리를 크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디오 픽업은 다 잘 되고 있으니까요. 좀 안 들리시더라도 네, 보통의 목소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종대 본부장님. 네. 모병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웅변을 먼저 해 주시죠. 제가 먼저요? 네. 예.
이제 한국의 징병제는 거의 꺼져가는 불꽃이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인구 절벽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혁명, 거기에다가 개인주의가 발전한 일가구 일자녀 시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변화의 가 예견이 된다면 병역제도도 마땅히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징병제 이제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됐지만은 2030년 이후로는 존속 가능하지도 않고, 미래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하게 정말 직업의식으로 충만된 새로운 강군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도모할 거냐. 그러면 저는 병역제도에 있어가지고 모병제로서의 전환이야말로 그 시작이자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이제는 2030년부터 단계적 모병제로 전환될 수 있는 대개혁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한시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국가과제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욱 교수님, 징병제. 예. 네. 징병제, 모병제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이게 시기상조다 모두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한 조건이고 해야 한다면 당장 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한 나라의 병역 제도를 만들어 가는 거는 시대의 흐름과 전반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대하고 있는 위협입니다. 즉, 자국이 처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얼마만의 병력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갖고 이 병력 동원을 결정을 하는 것이지, 시대가 이렇다, 기술이 이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일례를 들면요. 우리보다 인구 절벽이 더 심한 북유럽 국가들, 특히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자, 이 나라들 냉전 끝나고 난 다음에 위협이 없으니까 징병제 하다가 전부 모병제로 돌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 그 이후로 자,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이제 계속 위협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노르웨이 지금 다시 징병제로 돌아갔어요. 자, 심지어는 여성까지 징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병역이라든가 이 국방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협을 대하고 있냐에 바탕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떤 시대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나라의 생존과 연결될 문제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석주연님 발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은 50만 병력 규모의 18개월 복무 기준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 변화 현상과 비교해 볼 때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2030년이 되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2030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그것이 모병제가 되었던 아니면 징병제에 강화가 되었던 보다 근본적인 그 제도의 어떤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서 현재의 징병제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모병제적 요소를 한국군에 도입하여 2030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욱 교수님, 아까 본 방송 토론에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14만 명으로 2040년에는 현역 입영할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에 맞게 운용 전략을 짜야 된다. 그걸 더 6만을 더 어떻게 어디서 끌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14만이면 14만에 맞게, 10만 명으로 줄어들면 10만 명에 맞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모병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인구 절벽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인구 절벽이 모병제하고 연계되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병제는 기본적으로 병역 자원이 많을 때 모병제를 할 수 있는 건데 하물며 100%가 가도 모자라는 판에 여기서 모병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양 박사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병제로 갔다가 징병제로 돌아오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독일 같은 국가는 모병제로 전환한 게 독일 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2011년도에 독일이 모병제를 채택했어요. 근데 지금 모병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이 현실적으로 군사 위협이 그리 크지 않은 나라고 또 독일 군대가 우리 군대보다 열악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도 지금 이제 징병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우선 사실관계가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되는 국가가 굉장히 많다 그러셨는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는 나라가 많습니까?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되는 나라가 많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징병제로 전환된 나라들, 약간 이제 양우 교수께서는 그 북구라파 얘기하셨거든요. 거기서 복무기간 6개월 이상 되는 나라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스웨덴 4개월이거든요. 그리고 훈련만 시켜서 바로 사회 배출합니다. 이게 우리와 같은 징병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비 전력에 예비군에게 의존하기 위한 그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징병제에 불과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구 절벽 때문에 모병제와 연결시키지 마라. 다 가도 모자란데 어떻게 그럼 모병제는 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절벽이 돼서 이제 그 공급이 딸리면 수요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복무 기간이 그러면 늘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징병제가 유지되려면은 군대 갈 사람이 없는데 복무 기간이 늘어야 그 병력 수요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18개월에서 더 늘릴 수 있습니까? 못 늘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병제는 이제 어떤 그 한국적인 현실에 맞게 그 직업성을 갖다가 구현하게 되면 장기 복무가 가능하고 또 더 전문성 있게 오래도록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좀 자발성, 직업주의의 정착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공급이 딸릴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모병제가 징병제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기준은 군사 위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위협이 적어지면 징병제가 모병제로 가는 것이고 군사 위협이 적으면 모병제 국가가 징병제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병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모병 장기로 이렇게 복무하게 하면 모병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미국 사례인 거예요. 유럽의 모든 모병제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기로 하는 거예요. 모병 국가들은. 근데 미국도 병력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병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장밋빛으로 장기 복무하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병이 안 돼서 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주둔하고 자기 국가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뭐 모병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모병제 당연히 좋긴 좋습니다. 근데 모병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환상을 품지 말아야 될 것이요. 모병제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과연 군대에 올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모병제는요. 결국 어떤 수단이냐면 좀 사회적으로 좀 소외받은 분들, 대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학비를 벌어가는 그런 과정을 해서 거쳐가는 과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8년 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제 한 실전에서는 뭐 한 4년 정도 한다면 이제 나중에 뭐 아미 리저브라든가 아니면 내셔널 가드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해서 나머지 기간 채워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자,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회에 그렇게 약간 좀 소외된 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디딤돌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 만약에 대한민국의 어떤 군대를 설계를 해가지고 해서 모병제로 갈 때 뭐 과연 그럼 그렇게 갈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몇 명이나 올 것이냐? 그리고 그런 과연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병제를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기존에 우리 그 부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기존에 뭐 장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 이거는 군인이고 지금 말씀하신 모병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꾼다라고 하면요, 이거는요 재창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모병제에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를 바꾸는 게 그냥 손쉽게 그냥 뭐 병사들 내보내고 뭐 하고 해서 되는 그렇게 손쉽게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사례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언제입니까? 미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넘어간 게 베트남 전쟁 이후죠. 그렇죠?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쵸. 포드, 그러니까 저 때 이제 얘기 나온 게 닉슨 거의 말기 때 얘기가 나와서 아마 포드 때, 제럴 포드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제 추진이 됐을 겁니다. 그때, 럼스펠드가 이제 처음 국방장관을 했을 때 이제 추진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미군이 그 과정을 겪었던 수많은 직업군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거는 재창군 수준이었다. 근데 무슨 말인고 하니 재창군을 할 만큼 미군의 형편이 월남전 때 그렇게 안 좋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명분 없는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 이 징병제에 대한 그 모멸이랄까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좀 좋지 않은 감정들이 미국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 미군 얘기할 때 보면은 뭐 되게 막 미군은 군인들을 존중한다 막 뭐 이렇게 제복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월남전 때까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리고 징병제가 과연 그렇게 의미가 없고 가치 없이 무너진 거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 이런 말씀 들으면 약간 군 간부 출신 분들은 좀 화가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자, 이 사람이 뭐 정말 명문대를 나왔건 아니면 어디를 나왔건 뭐 이 사람이 박사 출신이건 뭐건 간에 상관없이 다 와서 군대를 갑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요. 실제 뭐 부사관이나 장교들보다 뛰어난 병사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혁신들을 해주고 가는 게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낮은 단계지만. 자, 근데 그런 자원을 못 쓰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과연 여태까지 갖고 있던 효율성들 같은 것들 얼만큼 나올 수 있겠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 효율성이 정당한 효율성이 아닐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우연하게 그런 자산들을 받아서 쓴 걸 수 있지만은, 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것과 완전 다른 판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가기 위해서는 가는 거 좋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교히 설계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얘기 시작해도 10년 뒤로 보는 거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양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건 정말 양 박사님이 전문가구나. 그 징병제가 갖고 있는 모든 패단을 보여준 것이 베트남전의 미군이었거든요. 우리는 뭐 그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패단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징병제가 갖는 가장 패단을 이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징병제 패단에 더해서 인구의 감소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국방개혁 2.0에서 약 300여 조의 국방 예산을 투입해서 이미 한국군의 첨단 장비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첨단 장비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적 요소의 숙련도가 그 효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자면 100억짜리 탱크를 연봉 500만 원짜리가 몰고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다 차량들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연봉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그 균형이 안 맞는지 알 것입니다. 물론 100억짜리 장비를 연봉 500만 원짜리 병사가 몰고 다니니 한국군은 참 경제적으로 운용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 전문성 저하로 인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전장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서 전투력의 저하나 아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전문성 분야를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이것을 개선하는 첫 단계는 모병제 요소의 적극적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리면은요. 굉장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저는 국방개혁이 그런 방향으로 갔었다면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면은 모병제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방개혁 소위 시작하는 1.0부터 현재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만큼 굉장히 첨단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은데 자, 실제 육군 부대의 분대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연 2006년 국방개혁 시작할 때랑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육군 혹은 해병대 거기에 보병 분대의 전투력이 과연 얼마큼 올라갔을까요? 자, 물론 좋습니다. 중간에 지원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자, 여전히 분대 내 통신은커녕요. 분대 간 통신도 96K 하나 가지고 언덕 하나 넣으면 통신도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징병제로 간 사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징병제, 모병제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징병제에다가 뭔가 이렇게 능력을 지금 높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볼 때는 실제 현장에서 일선에서 싸운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을 전략을 기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바뀌어지고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실제 전장의 현실을 봤을 때는요
여전히 이게 획기적으로 그러면은 정말 능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획기적으로 생존성이 올라갔느냐? 자, 그리고 심지어 이겁니다. 몇 천억 안 하는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해서 병사들 개인적으로 올리는 이 장비도요. 지금 2020년까지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20년 다 끝나가고 21년 되고 하는데도 1단계 사업도 지금 제대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런 기반적인 그런 어떤 사상과 연구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것의 성과들을 갖다가 좀 모으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여튼 저는 이 획득이나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접근하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이래가지고 해서 정말 준비가 될까? 지금 과연 인구가 줄어드는 미래에 대해서 장비로 채우겠다고 하는데 정말 채워진 건가? 이것조차도 지금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최종 우리 이제 군사적으로 엔드 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모병제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연구들로 보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지금 60만을 30만으로 줄여서 현재와 같이 현재 복무 기간으로 근무하게 하면 모병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미국보다 2배, 3배를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년이 아니고 10년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장기 복무해야 자원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18개월 동일하게 하면서 30만으로 줄여도 못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 하죠. 250만 원 주면 갈래? 그러면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년 정도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엔드 스테이트가 뭐냐면 10년, 15년을 간다고 하면 모든 병이 아닌 거죠. 그때는 사실은. 간부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죠. 대한민국의 국군을 병사 없는 그 일종의 자위대 형식으로 만들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럴 때 자위대란 표현은 아니 그 표현이 그러니까 간부만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모병제로 됐는데 2년짜리 안 오니까 10년으로 가겠다고 하면 모든 군에 있는 사람 다 간부인 거죠. 그랬을 때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이 문제죠. 최 교수님,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자꾸 지금 군대 이미지로 비춰서 누구나 뭐 아까 양옥 위원 말씀처럼 한 정치인은 그랬습니다. 돈 없고 공부 못하는 애들 군대 간다. 아주 그 비하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마치 모병제는 원천적인 악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최 교수님도 사실은 모병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모병만 잘 되면은 그러면은 최 교수님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근데 모병이 안 될 거다 하면서 이 군대라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성의 어떤 많은 남자들이 군대 가서 썼고 희생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상실의 공간으로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은 군대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쩌면은 이 군대의 체질과 문화와 이미지를 우리가 개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군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많은 군인들이 모병이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급료나 연금 혜택보다는 고립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떤 오지에 가가지고 고립되고 단절되는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대도 서서히 바꿔나가면서 이제 핸드폰도 주고 또 이제 바깥 세계하고 자꾸 연결하다 보니까 점점 새로운 군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병사들 그 강력 범죄가 30%가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대를 병영을 자꾸 자율과 직업이 어떤 직업 정신이 있는 군대로 바꿔나가면서 이 군대가 기회의 창문도 될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도 될 수 있는 이런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되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정말 적극 공감해요. 그런 군대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람이고요. 그러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여튼 산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대라고 하면 미국 군대는 그 돈이 없을 경우에 병사들이 유니폼 입고 식당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Thank you for your service 하면서 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런 군대에서조차 미국에서 입대하는 게 제가 자료를 보면 이게 5.4%예요. 청년들이.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스템으로 18개월 복무가 됐든 조금 늘려서 24개월이 됐든 간에 현재 시스템대로 모병을 하면 우리가 60만에서 30만으로 줄여도 9.9%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한 명이 군대 와야 30만 군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10명 중에서 너 올래 그러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산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군대가 좋아지면 오지 않겠냐 이런 것이 아니고 군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청년들은 군대를 갈 때 10명이 1명 더 온다는 이게 비춰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미국 군대가 항상 모병의 어려움을 겪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면 9.11 테러 직후에는 입대 열풍이 불었잖아요. 예일대 하버드생들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가 정의로운 전쟁이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고 또 소모적이지 않을 때 어떤 사회 분위기가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데 이란, 이라크, 아프간 전쟁 치르면서 굉장히 어떤 많은 전사자뿐만 아니라 전쟁의 명분 상실이라든가 또 이러는 것들이 어떤 사회 계층화가 되는 요인들이 최근으로 올수록 두드러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의회 의원들 자기 자녀 군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명문대학 아이비리고 군대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지 군대 자체의 죄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안보를 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요즘 가짜 사나이 보니까 조회수가 수십만 수백만까지 오르는데 이런 부분을 도전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열린 병영 계속 개방적인 기회의 공간으로 이것을 개조해주고 또 우리 국가가 정의로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인격의 성장과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노력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럼 군대의 죄가 아니에요. 모병이 부족하다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요. 산술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예, 몇 가지 질문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군대 갈 사람 없으면 여성도 징병해라. 아까 최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는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은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 제가 약간 이게 좀 차별적인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자들이 해줄 건 최대한이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진짜 정말 징병제로서 이게 불가능하다 이제 혹은 위협 자체가 우리가 접하는 군사 위협 자체가 징병제로 버텨야 되는데 숫자가 정말 충분치 않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위협이 되지 않게 할 그럴 의무가 현 정부건 미래 정부건 그 정부들에게 있는 것이죠. 네, 김종대 본부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서 여성 문제까지는 헌법에 국민개병제 해가지고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해서 여성까지 문호를 확대하자는데 저는 군대 간부 인력의 여성 인력을 확대하는 건 찬성합니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남녀가 균등하게 하는 방향으로서 의무의 확대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그거는 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성은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유리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약자적인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고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하지만은 사실 주된 기득권의 70%는 거의 남성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성을 산술적으로 의무의 평등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놓으면은 그러지 않아도 이 젠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석주 의원님은 아까 잠시 얘기 주셨었는데 여성 징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찬반보다는 만약에 여성 징병을 해야 한다면 군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 의원님 언급하신 젠더 문제에 대한 그 전향적인 해소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이것이 한편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신장하는데 여성 징병이 도움이 되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왜 잠깐 듭니까? 평소의 생각을 얘기하시죠. 최 교수님은 여성 징병은 반대하시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성 징병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과학화로 얼마든지 타개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김종대 의원님하고 생각 같은데 지원 병제는 좀 확대해도 좋다고 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한 8.8% 가고 있고 미국이 한 16%거든요. 그러니까 간부에서 여성 지원하는 여성들을 오게 하는 것은 문호를 열어주고 쓰임새를 넓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가고 싶지 않은 여성을 군에다가 데려다 놓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고
경제적이나 국가 인적 자원 뭐 활용, 사실 지금 제일 가장 민감한 사안은 뭐 저출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정치권에서 BTS 얘기를 꺼내서 더 논란이 커졌는데 병역 특례 문제 여기에 대한 생각 간단하게 그냥.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이제 양 의원님, 양 교수님이죠. 예, 양 교수님 말씀 중에 징병제라니까 좋은 게 박사들 많이 오더라. 그래가지고 군에서 우수 인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 포항공대, 카이스트 해가지고 박사 과정에 입교만 하면은 병역 면제시켜 줍니다. 완전히 그거 금수저 병역 특례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박사 학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수료만 해도 영원히 박사 학위 면제고 군대 면제 받고 외국 가서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서 억대 연봉 받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 다 면제해 줬죠? 1년에 3,000명이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역 제도는 이미 국민 개병 제도의 그 핵심 정신이랄까 취지를 거의 반 이상 갉아먹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더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BTS라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병역제도 개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그러지 않아도 위험한 최근에 병역 특례의 남발로 이 개병제도의 취지를 이미 퇴색시켜 놓고 더 위험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용요원, 예술요원, 거기에다가 전문연구요원, 이제 산업특례까지 해가지고 한국의 병역제도는 노역의 의무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를 이 병역제도가 갈라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하는 징병제도 아니고 이후에 계층화되는 걸 걱정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간 얘기까지도 나오는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되는 공정의 사회에서 누구 휴가 며칠 더 간 것도 문제되는 사회에서 아니 BTS는 군대 가겠다는데 그걸 또 병역제도께서 대중문화예술인까지 이제 포함시키자 그러면 저는 국민 개병제들을 하느니 차라리 이래서 모병제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래서 낫다는 거예요. 자,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는 게 너무 말씀 잘 주신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 제도는 없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애초에 그게 역사적으로 뭐냐면요. 그런 특혜가 생겼던 게 애초에 군에서 필요한 자원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을 때 특혜 제도들이 쭉 생긴 겁니다. 그런 거죠. 70년대. 네.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애지 않고 내비둬온 그간의 정부들의 게으름을 탓해야지 이거를 징병제 자체를 탓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아닌가. 되려 일 안 하신 분들이 그간 문제인 거지. 그리고 그야말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징병제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가치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뭐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대 의원님이 사실관계를 너무 잘하셔서 저는 뭐 너무 이해하고요. 병역 특례 제도 손봐야 됩니다. 정말 손봐야 되고 그게 이제 예전에 1973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잠깐 배경 말씀드리면 1972년도에 뮌헨 올림픽이 있었어요. 뮌헨 올림픽에서 북한한테 참패했습니다. 북한이 22위를 하고 우리가 33위를 한 거예요. 그때 북한이 세계 신기록 하면서 그 사격에서 우승했는데 그때 사격 그 연맹 회장이 피스톨박 박정규였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72년도에 뮌헨 올림픽 이후에 태릉 선수촌을 짓고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메달 따면 군대 면제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좀 더 얘기하면 산업기능요원 박사급 연구원 뭐 군에 안 가도 되는 것도 그 당시에는 병역 자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가 인적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 모두 다 너 군에 다 갈 수는 없으니 너는 그럼 어디 가 있고 너는 산업기능요원 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BTS로 넘어가면 지금 제가 옛날에 이제 이거 가지고 신문에 기고를 몇 번 했었는데 올림픽에 메달 땄다고 병역 면제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전부 해봤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올림픽에 메달 땄다고 뭐 국제대회에서 콩쿠르 우승했다고 그 병역 면제 해주는 나라는 없는데 여간 73년도에 써놨던 그 문구는 뭐냐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을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BTS는 가장 뛰어난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병역 특례 제도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뭐 꼭 군에 간다 못 간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저는 굳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까지 징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좀 그 면제라기보다는 시간을 줘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이후에 심사를 해야겠죠. 다 올 수는 없죠. 그 이후에 뭐 사회복무 활동이 됐든 뭐가 됐든 국가 차원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 의원님은 병역 특례제도 이런 건 BTS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앞에서 중요한 얘기는 다 하셔서 저는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하자면 재밌어야 아마 됩니다. 이 BTS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그 아쉬워했던 분은 우리 트로트계의 거성 남진 선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로 불리면서 그 빅히트를 구가하면서도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것도 모자라서 월남전에 직접 참전까지 했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우리 따라서 조선 500년을 거쳐서 공맹지도를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삼아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공맹지도 유학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남아 있는 구절은 민 불한빈 환불균이란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거는 참아도 균등하지 않은 거는 못 참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아마 BTS도 그런 식으로 특례를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BTS는 뭐 방탄소년복이니까 방탄복 입고 아니, 전방에서 너무 그 그렇게까지 해서 아니래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괜히 정치권에서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아무튼 특례제도는 그런 식의 관점이면 모병제 반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 정의와 개병제가 유지되는 한은 그렇다 이거예요. 한 가지 이거 우리가 오해하는 사회 거가 정의와 있는데 형평과 균형을 생각하면 모병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도 전시에는 징병제를 법으로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요. 미국조차도 전시에 징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국민 개병제적 정신 개념을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모병제 할 때 그 비용 논란이 있잖아요. 그 전환이 되면 징병제랑 달리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직업군이 나면 월급에 뭐 관사, 자녀 교육비, 연금 이런 것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물론 그 정도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진 않다고 10년씩 복무하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적인 부담 당연히 따르죠. 저희 정의당에서도 직무 혼합제로 전환하는 데만 비용 추산해 보니까 한 6조 원 정도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돈은 저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비용을 징병제와 모병제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사고방식입니다. 아니 전 세계 징병제 중에도 월급이 이렇게 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같은 나라 월급 없다 그러지만 퇴직금이 2천만 원이에요. 중국 병사가요. 우리 이집트보다도 못합니다. 터키보다도 못해요. 지금 징병제하는 많은 나라들이 다 최저임금은 줍니다. 기본적인 최저임금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병사 월급 60만 원 올리는 거 갖고도 보수 여당에서 굉장히 반대 많았습니다. 돈 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징병제에서도 사실 월급 올라가서 그 돈 들어가나 최저임금만큼 줘서 아니면 숫자를 줄이고 모병제로 해서 월급을 더 올려줘 가지고 사실은 돈이 들어가나 어떤 면에서는 사실 엇비슷 살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계산에 있어가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병력의 숫자 감축 또 뭐 연금, 봉급 이런 것보다도 부대 구조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통폐합된다는 이 부분의 비용 절감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군이 왜 이렇게 방만하냐?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부대 숫자가 너무 다단계로 굉장히 복잡하게 지휘 구조는 간명하고 간편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화돼 있고 유사 중복 부대들이 계속 방치돼 왔어요. 그러니까 국방개혁하고 함께 갈 때 우리가 모병제를 도입하더라도 고제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자체를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구조 조정하고 같이 병행을 할 때 비용에 관한 문제는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서도 중요치 이제 않다고 저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방만한 건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글쎄요, 뭐 방만하다라기보다는 분명히 중복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가치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을 지금 바로 잡아가는 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 국방 업무의 그냥 기본 업무지, 이게 정권이 바뀌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뭐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안보 상황이라든가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가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모병제로 바꿨을 때의 장점이라는 게 한 가지 지금 제가 되려 도와드리면요. 빠진 거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비용 측면 쪽에서는 분명히 모병제의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거기는 제가 절대 뭐라고 그럴까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또 다른 국가적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우리 주변에 북한처럼 핵을 가진 나라가 없고 중국처럼 몸집이 굉장히 커가지고 해서 언제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나라가 없으면은 그러면 당장이라도 지금 모병제로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답답한 게 하필이면 당군께서 이쪽에 땅으로 오셔가지고 주변 있는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국가 아니면 일본처럼 저렇게 그냥 딴지 거는 국가 이런 곳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방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하는데 저는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 기회비용부터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청년들 사회 진출 연령이 30살이 넘어서예요. 학업, 군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서유럽보다도요. 사회 진출 평균 연령이 8년이 늦습니다. 거기에다 대한민국 정년이 짧아가지고 60대면 다 명퇴예요. 그러면 평생 일할 시간이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30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이 나올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학제 개편, 군제 개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국가적인 어떤 거 미래 성장 동력 때문에 양욱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떤 사회가 나름대로 어떤 거 안보 위협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비용마저도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군제 개편을 그러면 안 하고 이런 모병제도 계속 위협 때문에 미뤄야 되느냐 그러는데 지금 중국 주변 국가, 중국 위협을 제일 많이 느끼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대만 같은 나라가 모병제에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징병제를 고수하시는 분들 얘기가 대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2020년부로 대만이 모든 병력이 모병으로 100% 채워졌습니다. 네. 그거 안 된다 그랬어도 된다.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겠어요. 팩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아는 데이터로 보면 대만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3차례 미뤘다가 지금 18년도에 모병제로 갔는데 80몇 % 채워 지금도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100%예요. 들었고요. 일단 이제 논점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사회자님 질문이 뭐였냐면 네. 모병제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저 격길로 가지 말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이런 거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 8월에 이렇게 낸 거예요. 여기에 가정이 뭐였냐면 병사 20만 명 모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만 명이잖아요. 그죠? 30만 명 계획하고 있잖아요. 50만에 병사 30명, 간부 20만이란 말이죠. 거기서 병사를 3분의 1 감축된 20만 명만 뽑고 부사관 보수의 90%를 주는 겁니다. 부사관 보수가 지금 200만 원 좀 안 되죠. 90% 190만 원, 뭐 180만 원 주는 것이고. 그래서 2년간 복무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연간 2조 7천억이 든다는 건데 요 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야 그럼 2년 아니고 우리 10년 간다고 하는 건데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해하실 것 같은데 10년 간다고 하는 것은 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소위가 지휘하는 애가 9년차 병사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0년간 장기 복무한다고 하는 것은 군대의 그 병력 체계를 전부 간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병제의 기본은 적어도 이런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3년을 한다든지 이것이 모병제지 전부 간부화를 만들면 이게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여 의원님 거기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고. 잠시만요. 그 모병제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멀리 미국까지 가실 거 없고 여기 동두천이나 평택에 가면 미 이사단 보면 다 보입니다. 미 이사단의 그 소대에 아까 10년차 병이 없다 그러는데 10년차 되는 인원이 한 4-5명 됩니다. 지금 평균 입영에서 하사가 되는데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간은 제한되지만 이미 모병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바로 옆에까지 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정착되고 어떻게 성공시켜야 되느냐는 바로 옆에 카트사에 가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패배주의에 젖지 말고 대한민국군은 안 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군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근데 미국은 그 병사가 부사관이에요. 서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모병제를 쓸 때는 대부분 미국에서는 그 그러면 병사가 부사관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간부로 보면 됩니까? 모병제로 전환이 되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그래서 들어서 이런 게 미국은 있어요, 이제. 미국은 부사관이 난 커미션도 오피서예요. 임관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으로 와서 자동적으로 부사관이 되는 거예요. 8년차 이등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등병을 하라는 제가 얘기죠. 말씀드린 상병이 상병부터 그렇죠. 부사관인 스페셜리스트 중에 이제 거예요.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뭐냐면 이 친구들은 심지어 PLDC라고 그래서 분대장 과정조차 통과를 못 해가지고 서전 진급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굉장히 병사로서 뒤떨어지는 사람 얘기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아마 10년은 요즘은 예전에 아마 근무 복무하실 때 있어서 요즘은 없는 게 보통 리인레스트 계약을 다시 할 때 이제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아예 계약 자체가. 그래서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미국을 참조해라. 옆에서 보면 된다. 근데 미국에 보여주는 데이터가 뭐냐 하면은 야, 미국이란 나라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회구조가 정말 다르구나. 그 다음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군에 있는 그 병사들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인종적 백그라운드, 지역적 백그라운드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그러한 친구들이 우수한 전사가 되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전쟁을 많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저는 되려 미국 사례가 옳은 사례가 아니다. 대한민국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요, 우리가 이미 지금 수많은 부사관들을 뽑아서 지금 운용을 해 나가고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 군의 백본으로 지금 중추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사례 분석만 우리가 좀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그냥 진짜 병사로서 완전히 너무 단순한 업무들, 어떤 일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분명히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미래에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은 단순하게 정말 뭐라 그럴까 생각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할 거는 기계에 맡겨버리는 시대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그 얘기가 되긴 되는데 지금 현재 2020년 혹은 2030년 혹은 2040년에도 그것이 대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수정하면 뭐 소위 밑에 저는 8년차 뭐 10년차 병사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막 격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그렇게 7년 8년 넘어가면 간부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소위 밑에 하사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논점을 비켜서 이 우리가 하사, 특히 부사관 중에 하사 계급이 징병제로 인해서 그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피해 부분을 한번 거론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징병제를 채택하는 바람에 그냥 그 일반 민간인을 뭐 일정 기간의 시험이나 테스트 후에 짧은 교육권을 거쳐서 바로 하사로 인간시키는데, 우리가 군이란 조직에서 이 부사관은 장교와 병을 잇는 이 등뼈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군사적 경험과 군사적 지식을 겸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야전에 하사를 배치하게 되거든요. 즉 어떤 현상이냐면 자신이 관리해야 될 병보다 학력도 낮고 군사 경험도 낮고 심지어는 BTS까지도 만나면 나이를 묻는 나라에서 나이도 어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먼저 모병제적 요소를 도입해서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모병제가 한국군에 정착되는 그러한 중요한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육군이 모병제 논의를 맡고 있다.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병력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현재 육군이기 때문에 육군이 이거를 반길 리는 없습니다. 그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막고 있다? 육군이 막을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건 결국은 국가가 어떤 정책을 정하고 내리면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뭐 현재 우리 군이 하는 모습들 보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육군을 예를 들어서 그럼 병력 집약적이 아닌 군대로 바꾸자. 이거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을 어떻게 충족을 해 나갈 거냐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것들, 기본적으로 병사들 생존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병사 하나하나마다 통신이 될 정도로 해서 전력 승수가 올라가고, 자, 그런 미래 전력,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는요, 병사 하나의 전투력이
그 지금 우리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들 소위 잘 나가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전투력이 높았을 때 그런 양 병사를 길러내는 게 가능했을 때 저는 100% 동의한다는 겁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다. 그 다음에 솔직히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육군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사실 그겁니다. 병력 수가 많으니까 간부 수도 많고 장군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위주로 우리가 지금 국방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 전략부터 계획을 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을 주로 막고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군대에서 합참의장이라든가 주요 보직들 다 가져가고 그래서 소위 이제 육군 독식이다. 국방부가 혹은 육방부다 포항부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이 바뀌어지려면은 확실히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을 극복을 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든. 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육군의 기득권이 뭔가 네. 이 아유, 그 모병제와 질문이 굉장히 거칠게 하시는데, 예, 육군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그리고 너무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개혁을 과거에 시작할 때 육군 병력이 대략 47만이었는데 이게 30만으로 줄은 물경 17만이 줄고 거기서 지금 또 줄여야 될 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그 속도가 빠릅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병력 감축의 압박이 심하니까 육군이 개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과거에도 개혁을 하자 그럴 때마다 육군이 미루고 저항하고 하지만 이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육군의 개혁의 속도를 보면은 과거 어느 때와도 비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발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양 교수님께서는 아직은 성과가 안 나타났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물경 50조 원의 국방비를 쓰는 세계 이제 6위권의 국방 대국이 또 육군이 가장 많은 자원을 가져가는데 아무 성과가 없을 리는 없고요. 최근에 아까 병사 개인 통신 체계도 앞으로 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바뀝니다. 또 개인 전투 체계도 굉장히 그것도 새로운 어떤 나름대로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드론을 비롯한 로봇이라든가 또는 어떤 발전된 지휘 통제 이런 부분들을 육군이 지금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군데 오히려 국방부보다 더 앞서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를 끌고 가는 게 육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왕 그렇다면 가속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혁신적인 흐름들을 더 가속화함으로써 충분히 승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것이 이제 병역제도 개편에 있어서 장차 육군이 이제 새로 닥칠 어떤 위기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본부장님이 또 다른 방송 있으셔서 제가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무리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좀 늦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5분만 더 하시죠. 그래서, 오늘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은 이 모병제냐 징병제나 이 주제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일단 징병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또 모병제 전환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좀 늦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여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올해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병제를 포함한 병역 제도 및 국방 운영 전체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지점이 2030년에 도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10년은 한국군과 한국의 국방에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방법을 군에 도입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 10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글쎄요, 징병의 부활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는 제가 아는 사실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미 세계는 이제는 직업 정신이 구현된 정착된 군대가 잘 싸우는 군대고 국가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 군대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인하든 말든 저는 객관적인 현실이고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병제라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존의 재래식으로 해오던 안보의 관념만으로 이것이 두렵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면서 잠시 어떤 멈칫멈칫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시작해도 사실은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모병제 논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군대를 만들 것이냐를 10년 후의 관점으로 재설계한다면 모병제라는 것은 기피해야 될 또는 경계해야 될 덕목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포착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단순히 군대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의 지평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욱 교수님. 예, 뭐 사실 모병제건 징병제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군사적 위협을 막고 있고 그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병력을 확보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전력을 확보를 할 거냐, 그 관점에서 모병제, 징병제를 바라볼 거지. 뭐 어느 쪽이 뭐 굉장한 뭐 미래의 가치를 갖고 있고 어느 쪽은 가치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토론하는 부분은 좋은데, 자,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더 옳다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국방이 미래의 환경에서 가장 좋은 옵션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 형식은 모병제든 징병제든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병욱 교수님은 방송 녹화 들어가기 전에 제가 6살 아들 있다고 얘기하니까 15년 뒤면은 남북 평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그랬으면 걱정하지 좋겠어요. 마라. 그때 모병제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네. 모병제 그러면 정말 다 원할 것 같아요. 뭐 군대를 가기 앞둔 뭐 청년들은 말할 필요 없을 것이고 군에 보낼 자녀가 있는 그 부모님도 전부 뭐 격하게 찬성하겠죠. 제가 볼 때 그러리라고 보고 모병제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사 위협도 없어지고 우리 군대가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봐요. 근데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모병제의 기본은 이제 숙련병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숙련 좋은 자원을 뽑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군에서 활용한다는 건데 이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한 2배 정도가 지원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장기 복무 조금만 하려고 하면 군에 말뚝 박는다 뭐 이런 인식도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정예 자원이 올 것인가 뭐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지금 군대에 가 있는 군인 여러분들 정말 예전에는 막 편지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런 존경심이나 정말 그 대우해주고 사회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 조금 더 여론을 더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평화가 아마 조만간 정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토론은 뭐 당연히 없어질 테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모병제 파티를 열어야죠. 오늘 네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 유튜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늦으시. 아이고. 얼른 나가시면. 정확히 10분에 끝냈네요. 대단히.